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3차원 가상세계 메타버스에 깃발을 꽂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 같은 인기 게임으로 전 세계 4억 명 이상의 유저를 확보한 미국의 게임 회사 블리자드를 687억 달러, 우리 돈 약 82조 원의 현금을 주고 사들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46년 역사상 최대 빅딜입니다. 이 회사는 이번 합병을 통해서 메타버스 시대의 주도권을 잡겠다고 합니다. 종전 주가의 약 50%를 얹어줄 만큼 이번 딜에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 메타버스 세상, 경계 없는 공간을 향한 경쟁에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1월 19일 수요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네, 공모주 최대어라고 불리죠. LG에너지솔루션 어제부터 청약 시작됐습니다. 오늘 마감하는데 어제만 30조 원이 넘는 개인의 자금이 몰렸다고 하죠. 오늘 일각에서는 100조 원에 이르는 증거금이 몰릴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하는데요. 관련 소식 종합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생산과 내수가 지난해 모두 주춤했다고 하는데 친환경 자동차는 역대 최다 판매량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 중소기업은 4곳 중 1곳이 설 자금을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조선업과 해운업, 이 정책을 한 부서에서 하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마침 어제 우리 국내외 해운사들이 900억 원이 넘는 담합 과징금을 맞은 상태여서 전문가들의 의견 궁금해지네요.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시황에서는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 장 전망해 보겠습니다. 박연미의 경제픽, 디지털 가수부터 디지털 쇼호스트까지 디지털 휴먼이라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 인플루언서라고도 하고요. 가상의 인플루언서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트렌드는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함께 공부해 볼게요. 경제탐사 시간에는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음악 저작권의 값이 뛰었다고 합니다. 코로나하고 음악이 무슨 상관일까요? 김영대 평론가가 전해드립니다. 방송 중에 샵 0951로 문자 주시면 저희 추첨해서 경제도서 보내드리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지금 눈 많이 오는데요. 눈 보시면서 혹시 모르는 번호에게 전화가 온다면 청취율 조사 번호일 수 있거든요. 받아서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외쳐주세요. 깨어있는 경제발전소. 매일 아침 9시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 뉴스 10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10분 경제, 오늘은 한국경제신문 나수지 기자가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춥습니다. 나수지 기자님. 네, 많이 춥습니다. 따뜻하게 입으세요. 아침에 출근길이 좀 미끄러웠는데 이 미끄러운 출근길에도 아마 공모주 청약하시는 분들은 어제 LG에너지솔루션이 얼마나 돈을 모았을까, 요거 들여다보셨을 거예요. 일단 어제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겠어요? 네, 어제가 LG에너지솔루션 공모주 청약 첫날이었고 오늘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첫날에만 237만 명이 청약을 해서 32조 원이 몰렸습니다. 근데 보통 공모주 청약은 이 증권사마다 경쟁률이 달라서 조금이라도 주식을 더 받으려면 경쟁률이 낮은 증권사가 어딘지 좀 막판까지 눈치를 보다가 청약을 넣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은 자금이 몰릴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까지 하면 이 청약 증거금으로 아마 역대 최대 기록인 100조 원까지도 달성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증권사별로 경쟁률도 다르고요. 당일에 개설하면 그 계좌로는 청약 못 넣는 곳들도 있는데 오늘도 이런 분위기 좀 이어지겠죠? 네, 그럴 걸로 보이고요. 지금 예를 들어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가장 경쟁이 가장 치열해서
이곳으로 청약을 하시면 아마 한 주도 못 받을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경쟁률이 낮은 증권사들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경쟁률이 회사마다 몇십 배까지 차이가 나기도 하더라고요. 요거 주의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자, 자동차 생산량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지난해 자동차 생산량이 전년보다 줄었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네요. 네, 지난해 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 대수가 346만 대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게 이전인 2020년보다 1.3% 정도 줄어든 겁니다. 근데 이 정도면 얼마 안 줄었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수가 350만 대 아래로 내려간 게 2004년 후에 16년 만입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하시죠. 네. 네. 근데 이렇게 생산량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를 살펴보면 이 차를 만들 때 들어가는 반도체가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주요 반도체 생산 공장이 있는 중국, 또 동남아 국가에서 공장 멈추는 일이 많다 보니까 이 차량용 반도체 생산이 줄었고 연쇄 작용으로 지난해 자동차 생산도 많이 줄어든 겁니다. 또 이번 조사에서 조금 다른 눈여겨볼 만한 지표도 있는데 지난해 친환경차 판매가 눈에 띄게 늘었다는 거예요. 하이브리드차 그리고 전기차 포함한 친환경차의 국내 판매가 전년보다 54%나 늘었고요. 그리고 전기차, 수소전기차 판매도 사상 처음으로 10만 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자동차 생산량이 줄었다. 이게 어쨌든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차가 귀해지니까 신차 가격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살펴보니까요. 이 국내 차 중에 지금 현대차가 가장 최근에 내놓은 신차가 소형 트럭 포터2인데 이 올해 2022년식 신차 가격이 등급별로 최소 1,800만 원에서 많게는 2,366만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지난해인 2021년식이랑 비교를 하면요. 이 등급별로 최소 90만 원에서 한 110만 원 정도 오른 거거든요. 인상률로 따지면 6.5% 정도인데 보통은 이 포터 연식 변경할 때 한 1%에서 2% 정도 올랐던 걸 감안하면 인상폭이 3배 이상이나 오른 겁니다. 이런 차들은 좀 비교적 저렴하기도 하고 그냥 상업용으로 많이 쓰이는 서민차여서 가격 인상을 체감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차량 받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원자재가 얼마나 오를지 모르니까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아예 이 자동차를 시가로 파는 상황입니다. 시가요? 네, 이 제철 횟감처럼 그 시가 말하는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 가격 미정 상태로 예약을 일단 받고요. 이 차량 받을 때가 가까워지면 이때 그때 가서 이제 시가 최종 가격을 알려줘서 그 가격을 지불하는 식인데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자동차, 인플레이션 이거 합쳐서 이 카플레이션이 본격화하는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의 시가 이렇게 써 있는 거 이게 다금바리의 시가 이건 봤는데 처음 봤습니다. 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중고차 가격도 덩달아 오르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래서 주택의 렌트 가격, 중고차 가격 이게 물가를 끌어올리는 주범이다. 이것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곳들이 있습니다. 중소기업들 설 앞두고 자금 구하기가 어려운 모양이네요. 네, 중소기업 중앙회가 중소기업들 대상으로 설 자금 사정이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평균 한 2억 7천만 원 정도 설 자금이 필요한데 이 자금을 4곳 중에 한 곳을 마련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왜 곤란하십니까? 물어봤더니 근본적으로는 장사가 안 돼서 또 물건이 팔리지 않아서 그렇다는 응답이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그렇다. 그러니까 원가 부담이 높아졌다. 또 인건비가 많이 올랐다. 이런 응답들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설 상여금을 직원들한테 지급하시겠습니까? 물었더니 지급하겠다고 응답한 곳이 37%에 불과했고요. 지급하겠다고 답한 곳들도 평균 한 44만 7천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난해에는 48만 원이었거든요. 여기서 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가능한 대출을 좀 줄이는 게 좋기야 하겠습니다만 급하신 분들은 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 대출이 제공이 된다고요? 네, 이 다음 주부터 중신용 이상인 소기업, 소상공인분들 희망대출 플러스라는 정책자금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게 신용도에 따라서 1에서 한 1.5%의 초저금리로
대출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받으실 수 있는데 신청은 뭐 지역 신보, 은행 방문하실 수도 있고요. 이 은행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통해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24일부터 신청을 받는데 이 처음에는 인원 몰릴 수 있어서요. 첫 3주 동안은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오부제 운영을 해서 신청하니까 예를 들어 출생연도 1, 6이면 월요일, 2, 7이면 화요일이거든요. 이거 잘 확인하셔서 해당되는 분들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나수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차 안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서울 전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눈길에 운전과 보행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날씨가 제법 춥습니다. 단단하게 챙겨 입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 해운사들에게는 굉장히 큰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962억 원에 이르는 운임 담합에 따른 과징금, 공정위가 이런 판결을 최종적으로 내렸습니다. 이게 3년을 끌어온 운임 관련한 그 분쟁인데 해수부의 입장은 또 다른 것 같고요. 이 와중에 우리가 조선과 해운의 정책을 한 군데에서 총괄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성결대 동아시아 물리학과 한종길 교수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종길입니다. 네, 교수님 일단 어제 공정위가 내린 결론부터 하나 여쭤볼게요. 이 운임 담합 사건 15년치에 대해서 23개 국내외 선사에 대해 내린 결론인데 요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수님? 저는 공정위가 굉장히 해운에 대한 전문적인 그런 이해가 없이 내린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 규칙에 맞지 않고요. 또 우리가 이런 공정거래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해운 시장은 말 그대로 우리 사회자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국제 단일 시장입니다. 우리나라 해운 업체들이 담합을 한다고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잘못된 결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못하다가는 한진해운 이후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해운을 파탄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그런 결정이라고 생각하고요. 한국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가장 반기는 것은 아마 중국을 비롯한 우리의 경쟁 국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교수님, 이 세부적으로 보면 하나는 공정위가 원래 8천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물리려고 하다가 962억 원으로 내가 산업 구조를 고려해서 정말 100번 양보했다. 이게 공정위 입장이고요. 두 번째로 보면 그래도 23개 국내외 선사들이 이쪽은 최소 이 정도는 받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거 안 지키면은 자체적으로 규제한 이런 내용도 들어있긴 하더라고요. 그거는 공정위가 8천억에서 962억으로 했다는 거는 정말 공정위도 면피하려고 들여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건데 이미 발표는 했고 어쩔 수 없이 공정위의 체면을 위해서 10분의 1 이하로 줄인 거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발표되어 있는 이 해운회사들끼리 이렇게 하자라고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 걸 규제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그 세부 내용에 대한 이해가 공정위하고 해운업계 그리고 해양수산부가 다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자면 그 주관되는 부처의 감독을 받게 되어 있죠. 네. 해운은 해양수산부의 감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양수산부에 신고를 하고 해양수산부에서 이것은 문제가 없어요라고 했는데 그거를 공정위가 뒤에 들어와서 이거 당신들이 이렇게 한 거는 문제가 있어 라고 하려면 해양수산부하고 공정위가 먼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먼저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제재를 하든지 해야 합니다. 이거를 비즈니스 하는 쪽에다가 먼저 니들이 잘못했어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리고 과징금을 내라고 이야기를 하면 비즈니스는 누구를 믿고 비즈니스를 합니까? 어떤 법을 따라야 합니까?
네, 교수님, 요 과정에서요, 해수부 국장이 참고인으로 공정위 심판정에 출석을 했잖아요. 네네. 해수부의 입장도 충분히 그 반영이 된 건 아닌가요? 해수부의 입장은 지금도 해수부의 입장은 전혀 그렇지 않죠. 해수부의 입장은 공정위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라고 즉각 반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해수부 국장이 참여해서 반론할 기회를 주었다라고 말하는 것하고 그것이 해수부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법정에서 이 문제는 다퉈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해운 업체들이 불공정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레터리 붙게 되면 이것은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제재의 빌미를 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중국, 일본, 대만, 홍콩 그리고 동남아 10개국 그리고 유럽에 있는 국가들까지도 다 같이 우리나라 해운 회사들을 제재할 수 있는 빌미를 줍니다. 요건 관련해서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교수님. 이번에 요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건에 대해서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공정위가 담합했으니까 과징금을 물리지 않았을까 생각하시는데 지금 업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겁니까? 이럴 때에는. 공정위는 담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해운업계에서는 이걸 담합이라고 하지 않고 공동행위라고 하고요. 해운업에 있어서는 해운업계의 공동행위는 전 세계적으로 다 공인되어 있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할 것 없이 다 용인하고 있습니다. 담합하고 공동행위는 다른 거다. 예, 담합이라고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강한 제조업체, 강한 화주들, 예를 들면 삼성전자하고 이번에 불공정 행위를 했다라고 들어간 우리나라의 작은 해운업체들의 매출을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화주가 원하는 대로 운임을 결정을 하고 지금도 뭐 그 상태입니다만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해운업체들이 그러면 니들이 공동으로 해서 운임을 결정하고 그것을 정부에 신고하고 하도록 해라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의 공통의 룰입니다. 네. 그거를 먼저 그 전제를 깔고 있지 않고 그 뒤에 있는 뭐 작은 행위 하나하나를 갖다 다 니들이 잘못했어라고 끌고 나오면 기본적인 행위 자체가 어떤 공동 행위를 용인하는 정부의 법에 따라서 의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해운에 관련해서는 해운법이라는 특별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특별법에 따라서 조치를 취해야죠. 그렇군요. 이 부분에 그래서 대해서는 이건 똑같은 경우가 일본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본은 이 문제가 생겼을 때 2009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고쳐야 되겠다라고 해서 공정위하고 일본 국토교통성 해운을 관장하는 국토교통성이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2년 뒤에 답을 내가지고 법을 고치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연구 중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은 모양이네요, 교수님. 쉽지가 않습니다. 네. 왜? 일본이 법을 바꾸면 한국도 법을 바꿔야 하는데 한국이 법을 바꾸지 않고 중국이 법을 바꾸지 않고 미국이 법을 바꾸지 않으면 일본 해운 회사만 곤란해진다. 그래서 일본도 바꾸지 않는 겁니다. 산업계에서 생각하고 있는 현장의 룰은 좀 다르다 이런 말씀인데 저희가 공정위의 반론도 추후에 듣겠습니다. 교수님, 요것과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질문을 드리고요. 교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아이디어 중에 조선과 해운업 관련 부처를 한 곳으로 통합하자. 그러면 시너지가 더 날 거다. 이런 주장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조선은 배라는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으로 해운 산업은 물건을 옮기는 서비스업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 결과 조선과 해운의 행정이 하나로 통합되지 못하고 나타난 것이 한진 해운의 파탄이고 또 그 결과가 최근에 그 해운 대란에 적절한 대응 방안 하나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차기 정부에서는 조선 산업도 지원하고 또 해운 산업도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 조직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기능 분류가 아닌 바다라는 영역을 베이스로 해양수산부를 만들었다면 그에 합당한 변화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해양수산부는 그러니까 이 해운 관련해서만 관장할 수가 있나요? 조선은 어디서 합니까, 그러면? 조선은 산업자원부에서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어느 쪽으로 이걸 보낼 거냐를 두고 부처마다 생각이 다를 텐데 교수님 생각에는 해운을 관장하는 해양수산부가 이 업무를 다 관장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해운 산업을 개별적으로 육성하는 나라, 조선 산업을 개별적으로 육성한 나라는 그 어떤 나라도 해운 조선 내서 안정적인 세계 1위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해운업이 발전하면 조선업이 발전을 하고 해운업이 쇠퇴를 하면 조선업도 쇠퇴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입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조선업이 이루기 위해서는 아주 든든한 수요가 뒷받침되는 자국 해운업이 없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선진국에서 유일하게 경쟁력 있는 조선업을 유지하는 국가인 일본과 노르웨이가 그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일본, 노르웨이, 덴마크가 그 대표적인 국가이겠군요. 그렇군요. 일단 그 해운과 조선 관련해서는 저희가 따로 한번 시간을 내서 다시 모셔야겠어요.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성결대 동아시아 물류학과의 한종길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아는 가장 최고의 지름길. 첫 번째, 매주 평일 오전 9시부터 1시간 TBS 라디오 FM 95.1MHz와 TBS 앱을 엽니다. 두 번째,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 언제든 경제발전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발을 들고 하나, 둘, 셋. 영차. 네, 간밤 뉴욕 증시와 오늘 우리 증시 전망해 보겠습니다.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우리 증시는 LG 에너지 솔루션 이 한마디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어제 굉장히 큰 돈이 몰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이 LG 에너지 솔루션 다음 주 상장을 앞두고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변동성에 영향을 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요.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락의 배경을 살펴보면은 또다시 연준의 긴축 가속화 우려가 확산되면서 미국의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1.87%대까지 급등하면서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금리 문제뿐만이 아니라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예상보다 이익이 잘 안 나왔다는 이러한 소식들, 다시 말해 4분기 실적 시즌이 순조로운 출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러한 불안감들이 어제 미국 증시의 급락세를 이끌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어제 그 눈에 띄는 이슈 중 하나는 대부분 종목들이 빠지긴 했지만 아마도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잘 아시겠지만 액티비전 블리자드라고 미국의 초대형 게임사가 있습니다. 이 게임 업체가 주가가 어제 26% 정도 주가 폭등세를 연출했는데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메타버스 사업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이 기업을 약 70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협의했다라고 발표했다는 소식이 이 주가의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연준이 금리를 더 가파르게 올리거나 보다 공격적으로 네. 올릴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예, 지금 그래서 새해 직후 시작됐던 연준발 긴축 발작, 이 우려는 한때는 좀 일정 부분 소화하면서 진정되는 것 보였는데 최근에 다시 강화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월 FOMC에 25bp 금리 인상을 단행하거나 아니면은 3월 FOMC에 한 방에 50bp 인상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조금씩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증시의 금리 불안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좀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12월 FMC 의사록이나 최근에 연준위원들 발언들을 보면은 우리가 정책 정상화를 하는 데 있어서 시장 충격은 최소화할 거다라는 입장을 선보였습니다. 다시 말해 투자자들과 금융시장 참여자들과 소통을 중시하며 긴축의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연준의 성향을 고려하면은 지금 1월 금리 인상 혹은 3월에 대폭 금리 인상과 같이 이른 시일 내에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은 저는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아직까지 그는 불안불안하지만 네. 지금 진행 중인 4분기 실적 시즌이 다시 한번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켜줄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는 만큼 지금 구간에서 정말 팔고 싶고 버티다 못해 팔고 싶은 분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패닉성 매도 대응보다는 금리 급등세가 진정되는지 또 실적 시즌 결과를 지켜보면서 매도보다는 지금 일단 관망으로 하면서 시장 대응하는 것이 낫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출발 소식 짧게 듣겠습니다. 네, 우리 증시 그래도 미국 증시 급락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가 0.3%대 하락세로 출발을 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양대 순매수에 힘입어서 나름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죠.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해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그 뒤에 글자가 없네요. 눈이 많이 내리고 있는 상황인 모양입니다. 모두 운전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따뜻한 옷차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돈이 굴러가는 기본적인 흐름. 잘 먹고 잘 사는 게 주식 관련해서 가짜 정보가 많더라고요. 용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어려우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서민들 정책을 많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경제 소식. 경제 이슈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픽. 큰 눈 오고 있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9시 20분을 기해서 대설 경보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과 경북 지역에 대설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비닐하우스 내려앉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내 집 앞에 눈 치우기, 또 교통사고나 눈길 사고 조심하시기 바라고 가급적이면 대중교통 이용하시면 좋겠죠. 당분간 굉장히 춥다고 합니다. 강추위는 눈도 내리지 않으면서 굉장히 추운 날씨 말하는 거잖아요. 눈 내리고 나도 강추위가 계속된다고 하니까 빙판 가능성 있습니다. 안전사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디지털 휴먼 전성시대라는 이 영자의 전성시대도 아니고요. 이름이 약간 예스럽죠. 그런데 이 디지털 인플루언서들의 활동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한 기업이 홍보용으로 만든 이 디지털 휴먼이 다른 회사에 가서 일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로지, 리나, 수아, 한유아, 레아킴, 루이, 루시, 스카이 다 그런 분들인데요. 이분들, 이 AI들 뭐라고 불러야 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돈을 벌면 연말정산을 해야 될까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분들의 활동 영역 어디까지 넓어졌는지 디지털 투데이의 황치규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전화로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황 기자님, 이분들 디지털 휴먼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분들, 이 AI들 뭐라고 불러야 되죠? 업계에서는 디지털 휴먼이라는 말이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좀 요즘은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과 맞물려서 메타 휴먼이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여기 이제 가상 인간 이런 얘기들도 많은데 일단은 제가 오늘은 디지털 휴먼이라는 단어로 좀 통일을 해서 좀 업계 분위기나 좀 트렌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유독 디지털 휴먼들이 많이 태어나는 건가요? 활동이 활발해지는 건가요? 사실 이제 국내에서 디지털 휴먼들이 등장한 건 1, 2년 됐고요. 하지만 이제 좀 산업적으로 또 비즈니스적으로 꽤 의미 있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어떤 디지털 휴먼의 어떤 가능성을 검증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이 늘었다는 점에서 좀 올해를 좀 실질적인 원년으로 보시는 시각들도 많이 있고요. 그 게임이나 특히 엔터테인먼트, 대형 IT 기업들이 디지털 휴먼에 대한 투자를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 디지털 휴먼을 주특기로 하는 스타트업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여기 이제 AI 기술을 가진 소프트웨어 기업들까지 디지털 휴먼으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좀 산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 휴먼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난 것 같고요.
뭐 투자들도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가 아니군요. 그제는 넷마블이라는 게임 회사에서도 리나라는 디지털 휴먼이 등장을 했네요. 네. 저도 뭐 요새 이제 디지털 휴먼의 이름들을 보면 좀 비슷한 측면도 있고 그래서 누가 누군지 좀 헷갈리는 측면도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좀 새로운 이름들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넷마블도 이제 지난 17일이죠. 신작 PC 게임 오버프라임에 대한 비공개 베타 스텝 일정을 공개하는 자리에서 어떤 리나를 활용해서 이제 좀 소식을 전했는데요. 리나가 그 오버프라임이라고 하는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들하고 같이 춤을 추면서 서비스 일정을 좀 알리는 내용으로 영상이 좀 구성이 됐고요. 제가 좀 영상을 보니까 굉장히 그 동작이 액티브하고 아이돌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나는 이제 넷마블 손자회사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라는 곳에서 개발한 디지털 휴먼 인플루언서고요. 좀 앞으로도 좀 뭐 이런 광고 마케팅 이외에 다양한 영역으로 좀 확장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네, 회사 이름 자체가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군요. 이것도 신기한데 황 기자님 잠깐 그거 좀 여쭤볼게요. 간밤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블리자드 인수했다는 소식 들어왔거든요. 네. 게임도 오래 취재하셨잖아요. 네. 제가 게임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업계 동향을 두고 좀 취재를 많이 해왔습니다. 네, 그와 관련해서 MS가 이 정도의 현금을 살포하면서까지 메타버스에 공을 들일 만큼 지금 메타버스가 가까이 와 있는 건가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좀 전체적으로 그 사티아 네델라 CEO 이후에 사업 구조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 이제 클라우드 중심으로 이제 또 사업을 재편을 했고 그 게임 산업, 게임 비즈니스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이제 엑스박스 같은 하드웨어 중심에서 지금은 이제 그 구독 기반한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라든지 게임 콘텐츠 쪽으로 되게 좀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저도 그 발표 내용을 보면서 그 사티아 네델라 코멘트를 보니까 메타버스 부분이 좀 언급이 돼 있더라고요. 향후에 이제 메타버스에서 게임의 역할이 굉장히 커질 거다. 좀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국내에서도 보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이쪽도 버추얼 아이돌에 앞서서 시장 반응을 살피려고 리나라는 분을 먼저 출시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난해 10월 말이죠. 이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에 120억 원을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이제 금융 투자를 목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사업적인 협력을 초점을 맞춘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한 거라서 좀 앞으로 이제 두 회사 간 사업이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제 투자를 하면서 그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밝힌 내용이 올해 안에 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K-팝 가상 아이돌 그룹을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뭐 리나가 이제 이 가상 아이돌 그룹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좀 있는데 양측이 지금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는지라 좀 확인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좀 얼마 지난해 그 언론 매체 보도를 보면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에서 그 4인조 걸그룹 메이브라고 하는 가상 아이돌 걸그룹을 결성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런 거 상황하고 맞물려서 또 리나가 영상에서 굉장히 아이돌에 가깝게 근접하게 춤을 추는 걸 보면 리나가 이제 뭐 그 카카오랑 같이 준비하는 아이돌이 굳이 아니더라도 다른 형태로는 어떤 음악적으로 활동폭을 확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이제는 가상의 4인조 걸그룹 프로젝트 메이브가 결성된다. 이 단어를 말씀드리면서도 참 생소하기도 한데 우리가 아이브라는 그룹도 있거든요. 아이브와 메이브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함께 경쟁한다. 장원영 씨의 롤은 누가 맡게 될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버추얼 아이돌이 K-팝을 부른다. 춤추고 콘서트도 한다. 이거 머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디지털 휴먼인 레아 씨가 가수 윤종신 씨하고 손잡고 가수로 데뷔한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레아는 이제 뭐 공식 명칭은 김레아라고 부르고요. LG전자가 이제 제작한 디지털 휴먼인데 뭐 지난해 이제 CES에서 LG전자 신제품을 소개하면서 관심을 좀 끌었고요. 최근에 이제 LG전자가 윤종신 씨가 이끄는 이제 그 미스틱 스토리하고 제휴를 맺고 그 레아를 이제 뮤지션으로 데뷔를 좀 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좀 앨범이 나올 것이라고 하고요. 윤종신 씨가 직접 이제 레아의 노래는 물론 목소리까지 프로듀싱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와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가 내놓은 어떤 K-팝 가상 아이돌 그룹하고 이제 맞물려가지고 올해 좀 IT 업계는 물론 그 대중음악 쪽에서도 이 디지털 휴먼이라는 게 굉장히 좀 흥미로운 이슈가 좀 될 것 같습니다. 홍대 여신이라고 해서 한때 우리가 사랑했던 그녀들 생각해보면
아주 거슬러 올라가면 비주의 멤버도 있었고요. 또 네. 요조 씨도 있었고. 네. 그런데 홍대 여신이 이제 가상인간으로도 등장을 한다. 요 얘기도 들었어요. 최근에 이제 포니 게임즈라는 회사에서 그 디지털 휴먼 뮤지션 스카이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좀 컨셉을 보면 인디 음악하고 디지털 휴먼 기술을 결합한 개념에 좀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말씀하셨듯이 한때 이제 그 길거리 공연을 의미하던 버스킹이 어떤 홍대를 좀 상징하는 문화 중 하나였는데 지금은 예전에 비해는 많이 좀 침체돼 있죠. 이제 그래서 회사 측이 이제 스카이를 통해 이 버스킹 문화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실험들을 해본다고 하고요. 뭐 단순히 이제 독립적으로 뮤지션으로서 활동하는 것을 넘어 좀 뭐 다른 뮤지션 및 어떤 음반 회사들하고도 협력을 추진을 좀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쪽 시장으로 돈이 몰린다는 얘기잖아요. 네. 왜 여기에다가 벤처 캐피탈 같은 곳들이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일단은 좀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좀 전체적으로 커진 부분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실질적으로 또 요즘에는 어떤 디지털 휴먼을 활용한 어떤 좀 사례들이 광고나 특히 마케팅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와 달리 다른 경험을 어떤 소비자들에게 줄 수 있는 수단으로 좀 디지털 휴먼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인식이 좀 확대된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좀 벤처 캐피털들은 물론이고 좀 신사업을 좀 고민하는 좀 대기업들도 요즘은 이제 그 디지털 휴먼에 대한 투자를 좀 확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상의 인플루언서들, 디지털 휴먼들이 나가서 상업적인 활동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던데 네. 신한의 그 모델이었던 로지 씨 네. AI인 줄 몰랐다. 나중에 알고 깜짝 놀랐다 했던 분들 많은데 CF도 네. 많이 찍더라고요. 네. 그 광고 쪽만 놓고 보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로지 이제 디지털 휴먼 중에서는 로지의 활동이 좀 두드러지죠. 좀 사이더스 스튜디오 X라는 회사에서 제작한 디지털 휴먼이고요. 좀 신한 라이프 광고 모델로 출연해서 이제 말씀하신 이제 그런 상당히 유명세를 좀 탔고 그 신한 라이프 광고에 여러 광고에도 출연을 했고 지금도 계속 광고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제가 좀 어제 확인해 보니까 11만 명이 넘었고요. 또 영원한 22살이라는 컨셉트도 좀 갖고 있어서 특히 이제 MZ 세대에 인상적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이게 노래를 하든 물건을 팔든 결국은 소통이 가능해야 되고 우리가 네. 예전에 사이버 가수 아담 생각해 보면 네. 이 박자에 맞춰서 나와서 라이브로 노래한다 요거는 생각하기가 어려웠거든요. 네. 결국은 인공지능 기술 개발이 굉장히 많은 그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뭐 지금 디지털 휴먼을 보면 이제 뭐 예전에 아담이라고 하고 루시아라고 해서 이제 90년대 말에 관심을 끌었지만 이제 반짝 관심에 그쳤거든요. 사실 그 당시만 해도 동작이라든지 어떤 좀 비주얼적인 측면이 공감을 얻기에는 여러모로 좀 부족했다는 평가가 좀 많았고요. 하지만 요즘 나오는 이제 디지털 휴먼을 보면 이제 그래픽 제작 기술하고 AI 기술이 좀 버무려지면서 좀 그래픽 수준이나 그 움직임 그리고 이제 목소리가 좀 거의 실제 사람에 가깝게 점점 진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서 이제 좀 사람들이 느끼는 좀 신선감도 되게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노래를 부르는 경우도 이제 뭐 이미 보고 있고요. 이제 AI 기술이 근데 좀 AI 기술 같은 경우는 좀 지켜봐야 될 게 지금의 디지털 휴먼을 보면은 그냥 우리가 디지털 화면에 보여주는 것, 들려주는 것들을 그냥 일반 사람들은 봐야 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런지만 앞으로 이제 기업들이 디지털 휴먼을 다양한 비즈니스의 서비스 용도로 활용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는데 그러려면 결국 지금보다는 좀 더 AI 역량이 더 그 발전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전문가들 얘기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좀 우리가 게임을 하거나 무슨 번역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한 번 AI가 실수하는 거는 그냥 저희가 실수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디지털 휴먼을 상대를 할 때 9번 잘해도 한 번 실수를 하면 이게 디지털 휴먼에서 그냥 좀 디지털 머신으로 그냥 한순간에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AI 기술이 이런 측면을 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픽 수준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 AI 부분은 지금보다는 좀 더 발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맞습니다. 그래요. 앞으로는 아마 게임에 같이 들어가서 아이돌 멤버하고 같이 게임을 한다거나 드라마의 주인공이 돼서 남녀 주인공이 된다거나
이런 날도 머지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투데이의 황치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빠 찬스다 뭐다 그러잖아요. 개선될 거 기본적인 거. 예, 소상공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장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 경제에서 기회만큼은 공정해야 된다. 평등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면 지속 가능한 그런 살맛 나는 경제. 범람하는 거짓 정보와 가짜 뉴스. 공정한 경제를 말합니다. 깊이 있는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탐사. 네, 눈이 많이 내려서 지금 시야를 가릴 정도라고 합니다. 상암동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운전하고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눈이 많이 내리고 있다고 하는데 눈이 쌓이면 무게가 제법 무겁습니다. 시설물 관리 유의하시고요. 내 집 앞, 그 이면도로 앞 이런 곳들은 스스로 치워주시면 앞으로 날씨 추워진다고 하니까 나에게도 도움이 되겠죠? 그 사이에 손님 오셨습니다. 김영대 평론가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평소에는 조용하던 방송국이 네. 눈 때문에 난리가 났네요. 눈. 그래요. 눈이 오니까 사실은 이게 어른 되면은 아유 길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됩니다만 어렸을 때는 사실 연말 연초에 눈 오면 좋기도 했었거든요. 내가 먼저 밟아야지. 그래요. 그래서 밥 딜런, 브루스 스프링스틴, 데이빗 보이 이름만 들어도 주옥 같은 추억의 노래들 요렇게 시작을 하라고 우리 작가님이 힌트를 주셨는데 최근에 이분들 이름이 기사에 오르내립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누군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 계실 수 있고요. 추억은 방울방울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텐데 이분들의 저작권 매매 가격을 두고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일단 이분들의 저작권 어느 정도 금액에 팔리고 있습니까? 지금 최근에 제가 가장 재밌게 읽었던 기사가 작년 한 해 가장 많은 돈을 번 가수가 누구냐 그랬는데 수많은 뭐 최신 히트 가수들을 제치고 브루스 스프링스틴 이름이 거론된 거예요. 와. 그래서 사람들이 브루스 스프링스틴이 왜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네. 바로 그것이 뭐냐면 브루스 스프링스틴이 최근에 고가의 가격에 이 저작권을 매도했기 때문입니다. 노래가 문득 생각이 안 나는데 한 소절만 해주시죠. Born in the US. 네, 죄송합니다. 괜히 시켰네. 그런 노래인데 그래요. 갑자기 그 기억도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옛날 노래가 왜 저작권이 비싸게 팔리는 거예요? 백카달로그라고 하죠. 이 최근에 이제 저작권, 뭐 출판권, 퍼블리싱 라이트라고 하는데 음악계에서 특히 미국 대중음악계에서 이것에 대한 관심이 최근 몇 년간 사실 폭등을 하고 있어요. 예. 밥 딜런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데 3,500억에 자신의 저작권을 이제 팔았죠. 그리고 이제 그 뒤로 뭐 폴 사이먼이라든지 뭐 티나 터너라든지 레다 칠리페퍼스 같은 사람들이 이제 저작권을 본인이 갖고 있는 이제 카달로그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제 전부 파는 가수들도 있고요. 일부를 넘기는 가수들도 있고, 요 뭐 가수들마다 뭐 디테일하게 그 딜의 양상은 좀 다릅니다. 뭐 최근에는 이제 뭐 고인이 되셨지만 이 데이빗 보이 같은 경우는 그 유작의 전체 있잖아요. 그 카달로그를 3천억 원에 팔았습니다. 3천억 원 좀 안 되는 금액에 팔았는데 여기에는 이제 뭐 60년대부터 뭐 최근까지 발표했던 모든 음반에 그러니까 26개 음반인가요? 여기에 대한 출판권이 모두 이제 팔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브루스 스프링스틴 같은 경우가 이제 대박을 쳤는데 6,500억 원에 팔았어요. 6,500억 원이요. 네. 5억 5천만 달러입니다. 이거 5억 5천만 달러라는 것이 미국 대중음악계에서도 깜짝 놀라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전례가 없었던 일이고 물론 그간 이 뮤지션들의 그 백 카달로그를 거래하는 형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늘 뭐 서로 주고받고 팔고 하는 것이고 과거에 마이클 잭슨이 뭐 비틀즈의 백 카달로그를 많이 갖고 있다 뭐 이런 건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브루스 스프링스틴이 거래를 한 이 5억 5천만 달러라는 거는 전례 없는 금액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앞으로 이 브루스 스프링스틴 같은 계약은 이 백카달로그를 넘기면서 앞으로 모든 뭐 방송에서 음악이 플레이될 때나 이것이 뭐 재발매될 때나 어떤 새로운 이 백카달로그를 활용한 제품이 나올 때도 이제 브루스 스프링스틴이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이것을 사간 음반사 측에서 돈을 버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소니가 앞으로 수금을 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정확히 알아들었는데 유독 그 아주 옛날에 팝 가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 최신 노래도 많잖아요. 왜 올드팝입니까? 이 올드팝 같은 경우는
일단 그 가수들이 나이대가 있으시죠. 네, 60대 이상의 노장 스타들이 많은데 이들이 이제 앞으로 남은 자신의 커리어를 봤을 때 어느 쪽이 유리하냐 라는 이제 관점을 이제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이제 최근까지 벌어들이고 있는 뭐 매년 사실은 뭐 몇백억 이상의 가수에 따라서는 뭐 수천억 이상의 저작권료를 챙기는 가수들도 있고 하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팬데믹 국면과 관련해서 투어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추가적인 어떤 수익이 없는 경우에 이 저작권을 갖고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는 이 저작권을 과연 파는 것이 이롭냐 혹은 내가 계속 갖고서 저작권을 벌어들이는 형태가 유리하냐 했을 때 지금 많은 가수들이 특히 노장 가수들이 이것을 팔아서 소위 말하는 럼썸이라고 그러죠. 한 번에 큰 목돈을 땡기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지금 결론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세금은 안 내요? 이게 세금 문제가 사실 큽니다. 이게 이제 그 미국에서 정권 교체가 되면서 네. 이제 그 트럼프 정부에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로 넘어오면서 세금 정책이 달라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그 트럼프 행정부 밑에서 부자 감세 정책에서 좀 재미를 봤던 이런 사실 뭐 이 팝 가수들도 대부호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분들은 집에 수영장 하나쯤은 다 있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들의 입장에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세금 정책 때문에 사실 지금 그 저작권으로서 벌어들일 때 내는 세금과 이 백카탈로그를 팔았을 때 내는 세금, 그러니까 로열티 같은 경우는 일반 이제 수입으로 분류가 되고요. 이제 저작권을 매각해서 얻는 수입은 자본이익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 자본이익에서 내는 세금이 더 적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로열티를 계속 갖고 우리가 비슷한 금액이라도 내가 매년 뭐 100억을 벌겠다라고 했을 때 이 앞으로 내가 이 100억을 가령 30년 동안 벌 수 있다라는 금액을 계산을 해보면 차라리 이거를 30년치의 금액을 받고 판 다음에 거기서 얻는 절세 혜택을 노리겠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슬슬 이 상속에 대한 준비도 또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백카탈로그가 나중에 되면은 상속과 관련해서 다양한 분쟁을 유발합니다. 어떤 것이 좋으냐, 어떻게 나눠야 되냐, 그쵸. 자녀가 많은 경우는 뭐 이걸 누가 가져가느냐. 이런 분들은 뿐만 아니라 부인도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고려해야 될 게 많거든요. 그랬을 때는 사실 이렇게 한 번에 거액의 현금화를 꾀해서 그것을 통해서 뭐 그 안에서 뭐 지분을 나눈다든지 하는 것은 굉장히 심플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그런 판단의 과정이 쉽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하나는 물론 최근 이 저작권 자체가 엄청난 관심을 받고 이것이 거대한 어떤 뭐 돈을 벌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 인식이 되고 있지만은 음악 산업이라는 게 또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과거에 뭐 2000년대 초반에 MP3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음악의 가치가 바닥에 떨어진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쵸. 이제 앞으로 메타버스니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바뀔지 그리고 그 바뀐 환경에서는 내가 얼마나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특히 이제 노장 가수들 같은 경우는 안전한 방법이 뭘까를 이제 좀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와중에 잠깐 등장한 추억의 단어 MP3 반갑네요. PMP도 아마 기억하신 분들 랩스터? 네. 계실 거예요. 소리바다. 네. 그렇죠. 이렇게 음악 저작권 매매가 어쨌든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건 파는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팔든 이게 시장에서 먹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투자 가치가 있다는 얘기겠네요. 일단 음악이라는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뭐 흘러간 가요라고 해서 음악이 한 시절을 뭐 누리다가 이제 뭐 사람들에게 잊혀지거나 뭐 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이제 음악이라는 거는 사실 클래식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계속 돌아오잖아요. 그 유행이 돌아오기도 하고 그 가수를 기억하거나 그 히트곡을 기억하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소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특히 이 MZ세대들이 많이 사용하는 뭐 틱톡과 같은 이런 그 뉴미디어죠. 이런 매체에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어떤 맥락 없이 과거의 곡들이 자주자주 소환이 되고 그리고 그런 어떤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세대들은 이 예전의 곡과 지금의 곡의 시간 차이를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70년대 나온 곡인지 60년대 나온 곡인지 혹은 지금 최신의 트렌디한 곡인지에 대해서 그다지 큰 차이를 느끼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점점 음악 산업이 이 곡의 옛날 곡과 지금 곡 간의 어떤 그 격차 같은 것들을 좀 줄여주는 효과도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과거의 히트곡이라고 생각했던 곡들에 대한 가치가 지금 소위 말하는 떡상 상승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뭐 스트리밍을 통해서나 이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플레이가 되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스트리밍도 유료화
유료 스트리밍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프리미엄이라든지 뭐 애플 뮤직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곳에서 오는 부가적인 수입이 과거에 비해서 뭐 한동안은 뭐 해적판도 많고 MP3도 많고 그래서 음악이라는 것이 가치가 좀 이제 좀 저평가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것이 다시 제자리로 회복하면서 이런 카탈로그 음악 저작권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세대를 초월해서 좋은 노래는 사랑받는다. 특히 제너레이션 G라고 하는 그 어린 친구들은 편견이 없다. 저도 요거 느끼는 게 최근에 보시면 가장 그 기술적으로 최신 기술을 차용한 아주 소위 말하는 그 유행하는 디지털 기기 광고 음악에 서태지와 아이들 음악이 깔린다거나 최근에는 듀스 노래가 깔리더라고요. 듀스라고 하면 90년대 후반에 그렇죠. 그쵸. 사라진 그룹인데 X세대가 사랑했던 그 그룹이 제너레이션 G에게도 소구한다. 재밌는 현상 같습니다. 스트리밍 음악 산업도 호황을 누리고 있다. 결국은 우리 코로나19 이후에 이 킬링 타임을 할 수 있는 이런 수단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트렌드 중 하나가 이제 복고 열풍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스트리밍이라는 게 과거에 우리가 음반을 실제로 음반점에 가서 구입을 하거나 뭐 서점에서 구입을 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일단 클릭 한 번으로 그 어느 시대의 음악이든 거의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플랫폼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옛날 곡이라 그래서 뭐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저 구석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얼마든지 뭐 새로운 이슈나 뭐 영화의 유행이라든지 뭐 마블 코믹스 같은 데서 뭐 그 음악들을 활용했다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옛날 곡들이 계속 역주행하는 그런 또 뭐 역주행 신화 같은 것들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따라서 사실은 이 스트리밍을 활용한 음악의 마케팅 같은 것도 또 확대가 되기도 하고 또 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예상치 못한 곡들이 또 뜨기도 하는 등 이런 뭐 좀 더 가능성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보다. 그래요. 그리고 각 그 스트리밍 사이트 혹은 서비스에서 이른바 감정선을 연결해주는 노래 추천 서비스 이런 게 알고리즘 되게 잘 돼 있죠. 맞죠. 알고리즘. 그래요. 노래 추천 서비스. 그걸 통해서 역주행하는 노래. 아, 이렇게 좋은 노래가 있었어? 이런 그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앞으로도 음악 산업의 발전상 저희가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대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일관님, 저희 식구시죠? 매일 오시는 분인데 서울에 눈이 엄청나게 옵니다. 강남은 더 많이 오는군요. 지금 강남 쪽에 영상을 보고 있는데 앞이 안 보일 정도입니다. 상암동도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요. 각 지역에서 눈 많이 온다는 소식 전해주시는 분들 안전운전 하시고요. 집 앞에 길 미끄럽습니다. 조심하시고요. 6085님, 저는 지금 눈 치우느라 미리 인사합니다. 블루투스로 듣겠습니다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건강하게 그 코로나19 상황 잘 극복하고 우리 언젠가 그날이 올지 모르겠지만 공개 방송할 때 이렇게 좋은 분들 꼭 모시고 저희가 축제를 한번 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그런 날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주의 마녀님, 네, 출근길에 파업하는 CJ 택배노조 보셨다고 꼭 사회적 합의 빨리 이루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추운데 우리 근로자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챙겨줄 수 있는 것들 뭐 있을까? 타협점을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싶어요. 오늘 하루 운전 조심하시고요.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박연미였고요. 내일 올게요. 발전.